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대상에 제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현대자동차, 심지어 LG까지도 디지털세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셈인데요. 관련 논의는 내년 1월 협의체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이 디지털세가 무엇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겪게 될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일단 뭐 구글세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디지털세가 이제 정확한 명칭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구글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구글이 연 매출 한 5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그것도 부가가치세를 한 100억 정도만 내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데 그 원칙을 IT 거네요. 기업들이 특히 등장하면서 깨지는 거죠. 더구나 이제 본사나 예를 들면 이제 서버를 해외 법인세가 낮은 곳에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버뮤다 지역 이런 쪽으로 IP를 이전시켜 가지고 조세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예, 그래서 아예 세금을 뭐 대폭 절세, 그들은 이제 절세라고 부릅니다만. 절세. 예, 근데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서 탈세로 보이는 거죠. 조세 회피처럼. 예,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글로벌리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T 기업이 약한데 자신들이 거의 IT 기업이 없는데 뭐 구글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OECD와 G20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 및 또 세원 잠식 방지 방안을 이제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마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지만 속지주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 세금을 떼거나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IP 서버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뭐 세금을 일부 이제 징수하거나 이런 정도 외에는 사실 이게 가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글 많이 쓰죠. 구글세라고 우리가 대표하긴 했지만 수많은 다국적 IT 기업들입니다. 아마존도 있죠. 그렇죠. 예, 아마존은 아예 그냥 시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마켓플레이스인데 그렇죠. 여기도 거래는 일어나는데 세금은 미국에서 소득세를 낸다. 그다음에 또 이제 트위터도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모두 답니다.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회사. 심지어는 애플이 만들고 있는 애플 왕국의 앱스토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 거래가 일어나는데 세금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이고요. 이게 조세 회피가 명백해 보이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 법인 자체를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에 두고 있어요. 여기는 아예 세금이 낮은 곳입니다. 스타트업 컴퍼니 육성을 위해서 IT 기업들의 이 어떤 들어오는 법인들의 이제 설립을 대환영하는 곳이거든요. 세금을 막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굳이 법인을 세우고 사실 수익은 큰 국가들에서 창출해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OECD와 G20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논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EU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EU에서 지금 탈퇴하려고 하는 영국조차도 내년부터는 법인세 외에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2%의 디지털세를 물리겠다라는 게 지금 입법 과정에 들어가 있고 프랑스는 올 초부터 3%의 세금을 이 인터넷 온라인 광고에 한해서 이미 징수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이 디지털세를 논의하기 시작한 게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아까 뭐 교수님께서는 절세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건데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면
그 이상의 세금이 부과가 그렇죠.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다국적 IT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번 이 디지털세 논의와 함께 거론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이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디지털세라는 어떤 논리 원칙을 떠나서 각 지역별 국가별로 권력 투쟁의 양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거기에서 현재 주역은 아닙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권력 투쟁, 패권 투쟁의 양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디지털세의 가장 직접적인 어떤 타겟이 되고 있는 게 흔히 이제 가파라고 불리우는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거 전부 미국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유럽의 회사들은 이제 IT 기업들이 거의 그 존재하지 않고 좀 약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히 이제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유럽이 강하거나 그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 그게 이제 결국 제조업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독일 자동차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도 한번 세금을 맞아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카운터 플로우 형태로 해서 제조업을 이제 끼워 넣는 거죠. IT 대 제조업의 어떤 권력 예, 두 개의 싸움이 권력 되는- 투쟁인 거죠. 되는 그렇게 거네요. 되면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이 IT도 강하고 우리가 제조업도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이 삼성전자나 LG 또 현대차 같은 그런 어떤 IT 기업 겸 제조업 이제 이런 그러게요. 회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쪽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패권 투쟁에 즉 유럽과 미국이라는 그런 패권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휘말려 있는 고래 싸움에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분이겠네요. 구글을 생각하면 구글 정말 보면 괘씸하잖아요. 5조 원이나 내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5조 네. 매출에서. 그러면 그건 이제 구글에는 세금을 거둬야 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세금을 추가로 징수당하는 건 좀 막아야 되는 이런 좀 모순적인 입장에 좀 처해 있습니다. 네, 뭐 특히나 최근에는 또 산업 간의 경계가 워낙 또 허물어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맞물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OECD가 디지털세 관련해서 초안을 내놨었는데 좀 비교를 해보고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좀 알기 네. 쉽게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걷겠다. 이건 법인세 외입니다. 네. 이게 영국안이고요. 프랑스안은 온라인 광고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라. 이게 이제 프랑스안이에요. 네. 그 EU에서 시작이 돼서 OECD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패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억울하다. 타겟이 되는 기업들이 다 우리 기업이니까 네. 소비재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키자라고 예.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앞으로 내년부터 정립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속지주의 원칙이었던 것을 이제는 시장주의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 사실 이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영상을 주로 보는데 한국인 유튜버가 주로 올리고 영상을 한국 광고가 주로 붙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용자가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사용자가 봐요. 근데 플랫폼은 이게 구글 자회사 유튜브 거기 때문에 예. 수익은 유튜브가 다 가져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구글에서 날아오는 이 광고 수익을 배분을 받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광고 회사들은 그 유튜브에다가 광고비를 지불을 하죠. 그리고 그 광고를 우리나라 이 사용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속지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장주의 원칙으로 해당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적정 부분의 이 세금을 소득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그 해당 국가에 떨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조업에 대한 과세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 특히 제조업 부분을 이제 이번에 같이 결합시키려고 하는데 저 제조업 과세는 있고 심지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관세를 낮춰가던 과거에 우리가 FTA라고 하는 자유 공정 무역 방식을 예. 이제 관세 장벽을 다시 높이는 형국이 돼서 이 보호무역주의 이게 뭐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제조업에 또 다른 이중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 이제 제조업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AI의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과 적용되는 경계 영역에 있는 제조업도 아. 디지털 세금을 맞아라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OECD가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기업들 뭐 아까 말씀하신 삼성, 현대차, LG 같은 제조업 기반으로 한 이제 IT가 결합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좋을 게 없다.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현대차나 그러니까 제조업 아직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구글처럼 확실하게 어떤 융합형 어떤 업종으로 좀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어떤 중간 정도 단계입니다만 예. 절대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즉 부과받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으로서도 내고 IT 예. 기업으로서의 어떤 디지털세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내는. 추가로 내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우리가 양자의 어떤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 전체액과 즉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을 징수하는 전체액과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양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더 나을지를 봐야죠.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예. 이익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강하게 추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손실이 많으면 이건 좀 유보를 한다든지 우리가 좀 우리가 이제 그 논의그룹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그 논의그룹에서 우리가 신중한 입장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양나라에 지금 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몸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자의 계산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계산은 빨리 좀 해야지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도 조치를 취하고. 근데 입장을 유감스럽게도 정하겠네요.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끌려가는 건가요? 예, 미국과 유럽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목소리를 이제 내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요. EU는 EU의 단일 목소리도 조차도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EU도 지금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일랜드는 왜 그런 걸 하냐?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법인세가 낮고 지금 자기들은 충분한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데 법인세를 굳이 통해서 이거를 왜 왜 하냐? 논의하냐. 아일랜드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중립을 지키는 국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개 전후는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나머지 또 10개 전후는 이거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정말 괘씸하다.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EU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어렵고 미국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들은 IT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각국의 처한 네. 상황이 워낙 다 다르다 달라요. 보니까 다 달라요.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디지털세 자체가 이 각국 간의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미 것 같아요. 분쟁의 예. 불씨가 됐죠. 유럽 국가 내에서도 EU발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지금 아일랜드하고 룩셈부르크는 결사반대예요. 이런 거 왜 하느냐. 이미 법인세가 예. 충분한데. 그리고 예. 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조세 회피에 우리가 의심할 때는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서버들이 주로 그런 나라들에 가 있어요. 가 있다. 예. 이게 이 디지털세가 없을 때는 오히려 기업 유치가 잘 되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좀 새로운 네. 이 신기술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던 작은 이제 강국들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통 제조업 강국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 프랑스, 그 외 예. 이탈리아 이런 쪽은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 중간에는 이제 어떤 자신들의 어떤 득과 실을 계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매우 복잡한 게 이 각 나라의 입장이 우리나라는 다 내재돼 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 구글, 아마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IT 온라인 플랫폼을 워낙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네. 인구 대비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우리나라에서 창출해 가는데 네. 그 세금은 우리나라에 떨궈지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건 우리의 입장인데 그럼 우리 IT 기업은 해외에 안 나가 있나? 이웃 나라 나가 일본에 있죠, 사실. 네이버의 라인이 초강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얻는 수입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세금 안 내던 걸 일본에 또 세금을 내야 되나? 그러네요. 이건 조금 배가 아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또 그럼 중국의 입장은 뭔가 하면 중국은 아무 입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모두 다 자국 내부형 폐쇄망으로 돼 있단 예. 말입니다. 여기는 이 SNS 안 쓰고 위챗이라든가 자체망들을 다 지금 그렇죠. 구축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종 이 포털들이 강한 상황이에요. 네이버나 다음이 강하고 이 해외 구글 같은 것은 사실 검색 순위는 떨어지지만 네. 문제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마존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엉뚱하게 일본은 이게 고민이 많죠. 일본은 자국 이제 토종 포털들이 별로 없거든요. 애초부터 야후가 1위였다가 지금 구글이 1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일본은 우리는 좀 고민인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딱 한 가지 만약에 개입할 수 있다면 예. 제조업을 떨어내고 이 온라인과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세를 국제 규약으로 정한다면 우리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당장 불똥이 튄 네. 현대차와 이 반도체 기업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금 분리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구사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이 위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영향력이나 힘은
그렇게 파워풀하지가 않다. 이게 좀 고민인 대목입니다. 예. 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관망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슬프지만 그게 없을까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최 교수님께서 잘 현실.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우리 현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우리는 EU와 같은 그런 논의기구가 아세안이라든지 네. 아,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예, 한중일 무슨 논의기구라든지 이게 없을 거라는 그런 어떤 현실에 좀 참담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방금 최 교수님 참 아주 날카롭게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중국이 사실은 여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 중국을 잘 설득해서 또는 일본을 잘 설득해서 한국과 더불어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건 또 하나의 우리가 이 논의의 축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아시아라는. 일본과의 생기고. 관계가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걸리고 있는 네. 거죠. 예. 중국하고 좀 뭐 사드 이후로 중국 중국도 관계도 있고 어렵고, 일본도 뭐 최근에 뭐 수출 규제나 이런 것들 좀 때문에 좋지 어렵고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런 동맹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구축을 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과 유럽의 거대한 패권 전쟁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가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게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우리 이제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불리한다는 예, 그리고 말씀이셨으니까. IT 기업에 대해서는 야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이제 라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아픈 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구글, 페이스북 특히 구글 너무 괘씸하지 않느냐. 라는 식의 어떤 여론을 그럼 유럽과 미국의 케이스별로 손을 들어주는 이런 어떤 유연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사가 좀 많이 흘러가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아시아 부분은 왜 결합해서 아시아 블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이게 논의기구, 늘 예. 안타까운데 IT 온라인에서는 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자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산업화의 맹주였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지금 중국입니다. G2까지 갔는데 이 3개국을 묶으면 온라인 사용자에서는 세계적으로 1위예요. EU나 미국보다 이 유저 베이스로는 훨씬 강한 시장을 형성하고 네. 있는데 이 3국의 네티즌들은 합동으로 뭔가 한 적이 없어요. 서로 싸우죠. 아, 주로 그렇죠. 이제 예. 스포츠 서로 경기 물고 같은 게 있으면 뜯고, 싸우고 불매운동 벌어지면 싸우고 역사적 문제로 싸우고 서로 이제 한중일이 단합한 적이 없는데 이게 국가 기반이 아니라 우리가 아시아의 소비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세계적으로 그러네요. 가장 국적이 파워가 같으면, 큰 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목소리를 낼 만도 한데 이 그게 안 소비자 쉽지가 의식보다는 않죠. 이 국가 정체성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거 좀 하세월 걸릴 일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겸임교수, 의정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